안녕하세요. 천직 여행 천직 가이드의 정철성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고의 프로 지식 탐험가 이시안 교수님을 만나서 성공 비결과 천직을 찾게 된 이야기와 직업적인 성공 노하우도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권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이시안 교수님을 모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시안이고요. 지금 제가 이제 늘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제 유튜브 할 때 해주세요.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네.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이시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시작을 합니다. 네. 예. 이시안 교수님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 집필, 방송, 유튜브, 인터뷰까지 아주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 저도 잘 몰라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조금 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강의, 집필에다가 또 뭐였죠? 네. 방송, 유튜브, 그다음 인터뷰 하는 것도 하시고. 여기서 더 하면 죽습니다. 이상하게 근데 있긴 있네요. 네. 사업을 살짝 이렇게 하고 있긴 해서. 사업은 또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원래 이제 제가 가진 법인이 있긴 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또 메타버스가 한참 하다 보니까 메타버스 쪽에 사업체를 하나.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죠. 취업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최초 공개인데 이거. 예, 벌써 신산업 하나를 네. 지금 새롭게 또 개척하고 계시다라고 하네요. 런칭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대박 나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세요. 나중에 보다 더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는 1부인데요. 1부에서는 청년 학창 시절의 이시안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면 학창 시절에 교수님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아이였는지 궁금합니다. 그 학창 시절이 어느 정도 나이 때인가요? 이제 청소년, 이제 대학생. 일단 청소년으로 하시고 조금 있으면 대학 시절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달라요. 초중고가 초등학생 때는 정말 내성적인. 진짜요? 네, 정말 그 책만 읽고 되게 내성적인 책만 읽으라 그런 아이였는데 네. 이제 보통 친구를 잘못 만나잖아요. 그런 시절에 친구를 잘못 만나서 공부를 하게 돼요. 좋은 친구를 만나네요. 어떻게 잘 만난 건지 모르겠으나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가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전학을 왔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참고서나 이런 것도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깜짝 놀라고 그때는 예전에 무슨 백과 표준백과인가? 표준 그런 거 있었잖아요. 동아백과, 표준백과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런 게 있네 하고 보다가 이제 6학년 때 조금 잘하게 됐고 중학교 때 올라가면서 중학교 때는 그냥 그 공부하는 버릇이 이제 그때 들인 거죠. 그래서 쭉 하다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좀 이렇게 좀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공부를 좀 시작을 하게 됐는데 내성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때 올라가가지고 그때 무렵에 초등학교 6학년 무렵에 제가 비밀일기란 책을 읽었어요. 되게 이상한 책 아닙니다. 얼핏 나 읽어봐야지 이러고 이상한 느낌이 들으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베스트셀러까지 올라가. 그런데 이게 뭐냐면 대처의 철회 정치가 있을 때 영국이 80년대에 좀 산업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럴 때 살아갔던 13살 청소년의 이야기예요. 그때 엄마 아빠 이혼하고 엄마랑 같이 사는 아이의 이야기인데 좀 전체적으로 우물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경제가 안 좋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도 집도 가난하고 그런 친구가 혼자서 막 책 보면서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잠깐 내가 계속 크면 이 아이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크면 이 아이처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어차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저를 이렇게 오버해서 좀 드러내려고 결심을 했어요. 원래 아는 사람이 갑자기 활발하게 하면 미친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막 중학교 1학년 때 엄청 까불까불 되고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러다가 선생님이 지나가다가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지나가다 갑자기 퉁 때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너 너무 까불어. 그 정도로.
그래서 이게 너무 오버했다. 이제 좀 자중하고 네, 고등학교는 자중하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레벨을 조절한 그런 성격이 지금의 성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중학생 때가 그런 성격을 형성하던 때, 그래서 나름 제가 만들어낸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즐겁고도 재미있는 학창 생활을 했죠. 여러분, 자기 이해와 자기 조절 능력이 아주 탁월한 걸로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애들은 해석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뭐 좋긴 한데요. 청소년 시절에 벌써 이렇게 배우고 익힌 깨달음이 남다르다 이런 생각이 참 드는데요. 이제 우리 급하게 이제 넘어와서 청년으로 넘어옵니다. 청년 이시안도 궁금합니다. 왜냐면 아니다. 해야 될 게 너무 이제 많으신 분이라서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대학생활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실 명문대를 졸업하셨단 말이에요. 대학생활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생활은 재밌었어요. 재밌었던 것 같고 집이랑도 가까워서 집에서 그냥 다니는데 30분? 버스 타고 30분. 아이고 좋으셨구나. 가까운 데 간 거죠. 가까운 데 간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석사 박사까지 계속 했잖아요. 한 캠퍼스에서 10년을 다닌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 잘 모르지만 이게 석사 박사쯤에는 그 모든 지리부터 시작해서 손에 깨차고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어디는 단골이고 뭐 이런 게 아니까 거기서 생활하는 게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관계. 단골도 많으셨겠네요. 얘는 학교가 안 졸업하고 계속 있는 거 아니야? 이러신 분들. 제가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예전에는 그런 동호회 같은 것들이 있어서 번개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삐삐 막 이런 거 쓰던 때라.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만나기로 한 거죠. 신촌 그랜드백화점 앞에서 만나자. 근데 사실은 신촌에서 있는 사람은 저랑 또 여자애 하나 이렇게 둘이서 이대 다니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전에 만나본 적은 없어요. 다들 그때 김광민 동호회라고 김광민 피아노 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나우누리 카페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채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같이 모여보자 번개를. 근데 그 채팅상에서 저는 뭐 도서관과 집밖에 몰라요. 학교에 도서관 집을 왔다 갔다 해요. 굉장히 모범생으로 이렇게 메이킹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딱 만나는데 이제 제가 그쪽 신촌에 있고 또 이대 여자에 딱 있고 한 20명 정도 되는데 둘만 이제 여기 모여요. 우리 보고 안내하라고. 저는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 도서관과 집밖에만 모르는데 안내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헤매니까 그러면 저희 선배가 여기 굉장히 좀 큰데 좋은 데가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으니까 여기 있다라고 해가지고 데려갔어요. 지하에 20명 들어가는 방이 있어서 주인이 아는 거 아니야? 막 먹고 있는데 알바생이 자꾸 안주를 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거 안 시켰는데 그랬더니 단골 소리. 단골이라고 주인이 드리라고 그랬다고. 단골은 어떻게 있지? 그리고 이제 그러면 노래방에 간 거예요. 노래를 막 하고 있는데 안 끝나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끝나요? 그랬더니 주인이 또 단골이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때 팥빙수 집에 갔습니다. 팥빙수 집에 갔는데 거긴 진짜 단골이거든요. 여기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래서 그 서비스도 안 주고 거기 진짜 하루에 2번씩 가고 그런 단골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한 사람이 이제 저를 가르치면서 저기 주인 아저씨 이 사람 몰라요? 그랬는데 왜 몰라요? 점심때도 왔는데 이래가지고 집하고 도서관만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다 이미지가 다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얌전하게 못 지냈죠. 잘 오셨네요. 재밌게 지냈어요. 그러면 열등감도 없으셨겠는데 이 명문대 학생들인데도 이렇게 보다 보면 상담하다 보면 열등감이 있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이 있으셨나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고요? 네. 몇 명이 아니고? 왜요? 반 이상은 될걸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이제 아시는 거죠? 이 구독자분들이. 잘 몰라요. 근데 검색해 보겠죠. 검색해 보면 다 나오니까. 신촌에 있는 Y대라고. 근데 이 Y대의 반 이상은요 실패한 서울대생이에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같이 좀 하다가 서울대가 안 돼서 온 애들이라 반 정도는 또 반까지는 아니어도 4분의 1 정도는 재수를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했다가 여기로 온 거라서 나는 실패했다. 난 서울대 이런 갑니다. 느낌.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Y대랑 또 다른 대랑 해가지고 이렇게 상향해서 온 친구들은 만족감이 있는데 네. 이렇게 돼가지고 온 이쪽 친구들은 친구들은 그래서 한 반 정도는 그냥 실패한 서울대생. 그러니까 그렇게 안 지내도 되는데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스스로가 전부 다 이게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어디 가든 간에. 그렇다고 서울대를 가면 서울대생들은 다 만족하느냐? 또 그렇지 않죠. 과가 또 다르잖아요. 네. 과가 다르니까. 내가 원했던 학과를 못 갔을 때. 그래서 대부분 정말 상위 몇 개 과 빼고는 우리나라 교육제도는요 다 불만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이라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죠? 학창 시절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또 청년 시절에 지금 이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신 적은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요. 네. 저는 청년 시절에는 제가 영화를 할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네. 영화? 네. 배우 말고. 배우 말고. 영화 제작? 시나리오 쓰든가 아니면 감독을 하든가. 아, 그것도 어울리셨을 것 같은데. 근데 썼었어요. 실제로 쓰기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영화사랑 계약해가지고 한 2번 정도 돈까지 받아가면서 썼거든요. 세상에. 근데 영화는요, 네. 80%가 이게 제작이 끝까지 안 가요. 대부분 시나리오 단계에서 무너지고 어디서 무너지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깜짝 놀란 게 김민종이 주연한 어떤 영화가 있었거든요. 80%를 찍었대요. 네. 그게 결국 무산됐어요. 그 당시에 잘 나가던 그 당시 잘 나갔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영화가 끝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와, 진짜 어렵네. 네, 그래서 저도 시나리오 2개 정도 해가지고 계약금까지 받고 그리고 이제 했는데도 그래서 저는 돈을 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워서라도 뭘 하겠지. 그럼 나는 이제 입봉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초기 투자. 그러니까 요즘에 엔젤 벤처 투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20개 정도를 그냥 조금씩 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터지면 나머지 19개를 다 덮고도 남는 거예요. 출판사도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대형 출판 신기한. 엄청 기대했는데. 그렇죠. 출판사. 요즘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 사실 취업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학교생활 동안 도대체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막막해하는 청춘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청춘들에게 어떻게 취업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좀 주신다라면. 저는 준비를 하기보다는 그냥 뭘 해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일단 해보라. 저도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아마 제가 석사 때로 기억을 하는데 석사 때 갑자기 시나리오 돈 받아가면서 시나리오 쓰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럴 때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어떤 분이 이제 전주국제영화제의 프로그래머가 된 거예요. 수석 프로그래머가.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 내가 갑자기 가야 되는데 그게 좀 파행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이 되게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너 같이 갈래? 물어보더라고요. 또 이 기회 그럼 영화계랑 또 뭘 하면 좋고 게다가 프로그래머는 영화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어떤 거를 영화제에서 할지.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영화를 계속 보면서. 그래서 좋다고 딱 갔는데 그때 제가 동아일보닷컴에 연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너 동아일보 연재? 그럼 너 이제부터 홍보팀장. 갑자기. 갑자기. 네. 저는 영화 보러 갔는데 에이씨 망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냥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전주국제영화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계 사람들이랑.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시나리오 관심 있고 이런 얘기를 가지고 구상 중이다라는 거 알고서 그 얘기 재밌다 해가지고 계약까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어디 영화사에 이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력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안 됐을 텐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거에 관심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또 그 사람이 직접은 안 하더라도 아는 사람한테 그렇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연결되는 것도 있어서 100% 공감합니다. 사실 이게 행하고 또 행하고 행하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뭔가 그럴듯하고 비전이 뚜렷해야 되고 가치관이 맞아야 되고 뭔가 나의 적성과 흥미가 다 맞아야 되고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결혼도 못하는 거죠. 일도 마찬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시도해보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가 생각하기엔 아이들 탓이 아니에요. 지금은 좀 그런 탓도 있는 것 같아요. 초중고생 때부터 그 대학교를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대학교는 틀이 다 갖춰져 있고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어떻게 하면 여기에 맞춰서 들어갈까 이걸 고민하게 되고 취업도 대기업에 가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외교부에서 원하는 사람이 이거니까 여기 어떻게 맞춰서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내 거를 만든다라는 개념보다는 저기서 원하는 걸 내가 맞춰야겠다. 그쵸. 너무 이런 거를 예, 틀 안에 들어가려고 하다 10대, 보니까 20대 때 그렇게 학습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를 만든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 사실 성적에서 온 하이라키 때문에 오는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벌써요? 아니요. 총 4부로 나가야 되는데 4부 이렇게 하면 못 나갈 것 같아서 일단 1부 여러분 마무리하고 2부에서 여러분 강사로서 아주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시안 교수님을 또 노하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2부로 돌아왔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두 군데 이렇게 직장 생활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해보셨는지 하셨다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직장 생활이라기보다는 조직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제가 박사과정까지 갔으니까 그거는 이제 직장 안 하고 뭔가 다른 걸 하겠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회가 우리 일부에서 얘기했던 전주국제영화제 같은 조직 생활을 하게 되는데 홍보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원이었던 적은 없고 팀장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게다가 제 밑에 그러니까 원래 정규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이 10명 있었고 비정규직이면서 다들 뭐 그렇죠. 영화들은 다 그래요. 그렇죠, 비슷한 그렇죠. 상황이라서 그렇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50명 해가지고 우와. 처음 하는데 제 밑에 5, 60명의 그러니까 5, 60 명이 조직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드하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무슨 교육업체 이사를 한 6개월 정도 한 적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사람들이 참 굉장히 놀라는데 골프 매니지먼트 회사에 전무 한 6개월 정도 한 적 있습니다. 골프도 잘 치시나요? 골프 싫어해요. 싫어요. 근데 이제 골프 매니지먼트 회사가 골프가 중요한 게 매니지먼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골프 매니지먼트 회사의 핵심은 인력 관리예요. 왜냐면 골프장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골프장의 잔디 관리부터 식음료부터 시작해서 골프장에 들어가는 모든 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한 20개 이상, 한 골프장 20개 이상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몇 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연줄로 가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정말 진짜요?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말도 안 돼요. 야, 청년 사실 조직에 수장을 해도 이게 10명 이상만 해도 말이 많아요. 진짜 힘들거든요. 저 15명 앞에 있는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단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위로 가면은 그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위 월령 리더들만 하는 건데 어쨌든 뭐 그런 것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한 직장생활 하신 게 아닌데요. 저처럼 바닥을 기다가 이제 그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게 딱 중간층을 치고 올라간 것 같습니다. 사실 교수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취업 분야의 강의와 제가 이제 집필 방송 활동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책도 여러 권이 있는데 그때 아마 처음에 읽었던 책이 기억나세요? 이시안의 취업 자기소개서 불펜노트. 제가 여기 뒤에도 항상 읽고 나면 이런 리뷰를 해놨는데 리뷰도 나쁘지 않게 해놨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악평을 해놨을 때 다시 읽어봤는데 리뷰도 잘 해놨어요. 10년 전 이상이에요. 근데도 괜찮았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래서 저때 취업 준비생이 많이 산 게 아니라 그 취업 준비생을 가르치는 사람들 관계자들이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게 사실 3권 시리즈거든요. 자소서 불편노트, 맞아요. 면접하고 적성검사 불편. 안 봤죠. 면접은 본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어제 급하게 막 도대 찾으면서 교수님 책들 골라냈거든요. 했었는데 어떻게 취업 분야로 또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더 위로 대학원 올라가야 때 돼요? 박사 과정생일 때 이제 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때 신림동에 가서 신림동에 PSAT라고 막 생긴 게 있었어요. 적성검사. 네, 그렇죠. 퍼블릭 서비스 애티튜드 테스트 해가지고 행정고시 그때는 외무고시가 있었으니까 행정고시 외무고시 1차 시험이 그거였어요.
그거는 처음 생긴 거라서 네. 이게 누구도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니까 대학원생인 저한테 혹시 이게 가능하겠냐라고 의뢰가 온 거예요. 빠르게 습득해서 가르쳐줘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해보니까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커졌습니다, 일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용돈벌이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일이 커져가지고 이런 거 뭐 스타 강사 어쩌면서 진짜 3년 정도 지나니까 강의를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100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돼버리니까 예전에는 또 그런 교실이나 그런 간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커져서 결국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계속 하다가 이제 문제가 그때 로스쿨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그럼 로스쿨을 해보자라는 사람들이 8팀에서 그러니까 로스쿨 회사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8군데에서 제안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잠깐만 이 정도로 내가 좀 약간 상한가라면 네. 내가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그때 조선일보랑 저랑 EBS랑 셋이서 네. 그 로스쿨 학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쫄딱 망했죠. 안 그랬으면 그냥 그거만 받으면 됐는데, 받을 것만 받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됐는데 굳이 만들겠다고 해서 굳이 크게 쫄딱 진짜 크게 그때 말하듯이 네, 크게 차렸다가 크게 망하고 그리고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게 이게 어쨌든 이런 뭔가 정치적인 것과 이런 거 연관되는 거 말고 안정적인 게 무엇일까? 이거는 좀 바람한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말고 안정적인 게 무엇일까라고 하다가 그때 또 제가 미트리트 의치학 대학원에 언어 추론 과목이 있거든요. 피트까지. 그거를 초창기 들어가신 분은 거의 제 책을 보셨을 겁니다. PSAT, PIT, NCS 네, 그런 것들. 그래서 했는데 안정적인 게 뭘까? 이거는 어쨌든 바람은 불면 날아간다 생각을 해가지고 수능이랑 취업이더라고요. 수능은 이미 산업이라서 뭐 메가스터디 이런 데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 취업은 아직 산업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취업 쪽을 하게 됐고 이게 2008년, 2009년, 2010년 정도 될 건데 그때 아마 돈 받고 무슨 강의를 하는 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취업에서. 그래서 다들 뭐 그냥 학교에서 그냥 특강이라든가 이런 정도만 있었지 돈을 받고 무슨 강의를 한다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처음 취업을 하게 됐어요. 저 책도 그때 나온 거예요. 네네. 여기 스타 강사라고 봐도 좋을 텐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기업 소속으로 이제 활동하다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하신 거고요. 사실 아니죠. 그 취업 같은 경우는 하게 된 계기가 아예 네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저런 데서 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리트라든가 뭐 이런 걸 하다가 취업을 한 계기는 H어학원을 찾아왔어요. H어학원에서 찾아와서 거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빨간색 파란색 나온 거기입니다. H학원 찾아와가지고 그때 선생님 저희 학원에서 이제 영어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은데 PSH나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PSH는 해봤자 사람이 한 10,000명, 20,000명 보는 시험이다. 많아야 그 정도가. 그러니까 취업을 하자라고 오셨어요. 오히려 역제안을 하셨어요. 네. 그때 거기가 그 취업 커뮤니티가 있었거든요. 커뮤니티만 있었지 그런 강의나 그런 건 없었어요. 거기를 꼬셔가지고 그때 한번 추석 때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해보자라고. 그게 처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사람 많이 없구나. 1000명이 예약을 했는데 거긴 600명밖에 안 돼서 600명 일단 자르고 400명은 대기 이런 식으로 이게 사람 장난 아니다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웃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 강의로 그렇게 1000명이 왔으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유료 강의 깔아보자라고 해서 깔았거든요. 15명. 진짜요? 그때는 왜냐면 취업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돈 낸다라는 개념이 없어서 아니 그런 것도 있고요. 취업에는 그런 루틴이 있잖아요. 추석 다음에 강의를 했는데 제가 면접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추석 다음에는 자소서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력서서 먼저 하고 이걸 다 한 다음에 면접이 저 끝에 있는 건데 면접 강의 이때 버린 거예요. 거꾸로 순서가 됐구나. 지금은 다 알지만 그때는 취업 강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언제 뭘 해야 될지 자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 이 자소서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년 동안 교육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소서 강의도 하고 면접 강의도 하고 인적성 강의도 했는데 이 자소서 면접은요 전부 다 컨설팅이 들어가니까 1대1로 뭘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게다가 제가 가르치고 이제 컨설턴트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도요 이 친구들이 만족을 안 해요.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하고 인적성 강의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렇죠.
보니까 코칭이나 컨설팅보다는 전혀 정보를 전달하는. 네,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전 컨설턴트가 아니에요. 아, 네네, 그러시면. 네, 그래서 그때 엄청 정말 힘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H어광과 같이 한 4년 5년 하면서 거기를 돈 버는 사이트로 만들어줬죠. 그러다가 사실은 또 외부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지기는 NCS로 인해서 네. 가장 많이 알려지고. 그때 이제 삼성 사트나 네. 이런 걸 하다가 이제 공기업이 처음 생겼어요. 근데 그때 직업방송에서 제가 한 6년 정도 네네, 생방송을 했었죠. 했었거든요. 그때 공기업에서 NCS를 도입한다. 근데 다뤄야 되는데 작가도 그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써주겠다고. 그래서 이 두 번 원고. 특집인가 3번 특집, 3번 하는 특집을 제가 원고를 써가지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공기업이 어떻게 바뀌는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NCS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방송에서 이걸 쓴 사람이다 보니까 NCS에서 그때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구나.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생긴 거라 사람이 전혀 몰랐을 때 제가 처음에 그 방송을 그 인포메이션을 드린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고 결국 사트나 NCS나 거의 70%가 유사합니다. 넘어가는 것들이 어느새 나는 NCS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NCS도 요즘은 이제 공기업이 그나마 일자리 여유가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또 블라인드 채용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공부 조금 한다라고 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거의 다 NCS를 준비를 하거든요. 네. 저 같은 이제 수포자들은 아예 포기를 보고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포기를 하고 하는데 좀 빠르게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빠르게 배워가지고 가르쳐 줄 정도가 되니까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듣는 학생들이 있다라면. 근데 항상 저는 이제 이거를 배우는 사람들은 무엇을 원할까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가르치시는 분들의 함정이 뭐냐면 가르치고 싶은 거 가르쳐요. 근데 사실은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거 가르쳐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뭐가 궁금할까를 잘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포자 같은 경우도 큰제 공기업은 가고 싶은데 난 수포자라서 아예 접근을 못해 라고 한다면 수학만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럼 수포자가 그러면 수포자는 이걸 수학이 100점이라면 100점을 맞을 생각 말고 60점 받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연구해보자 이거죠. 대신 그러면 이제 언어나 그런 쪽은 잘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맞추면 되는 거야. 그러면 60점 받는 건 쉽단 말이죠. 이거 포기하고 저거 포기하고 이거에 집중해. 이건 이제 외워.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학생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역시 보통 강사들은 저 같은 강사들 전달하고 싶은 것만 하는데 정확한 정보 전달에서는 그런 것들이 딱 논리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면 어떤 인재가 좀 취업에 잘 성공한다든지 이런 느낌이 드시는지요? 인재가 취업에 성공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취업의 어떤 과정들이 과연 인재를 뽑는 그런 과정인가?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과정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 실제로는 우리가 일을 해봐야지 일머리랑 또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 공부는 지질이 못하는 애가 회사에서는 또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의 경우가 사실 더 많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인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의 선발 과정에 정말 공정하고 인재를 잘 뽑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죠? 사실은 저도 채용을 워낙 많이 했는데 진짜 어렵다. 내가 잘할 것 같다라고 했던 친구는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연봉도 더 줬는데 못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학생이어도 그러니까 정말 소설 이런 거 자기 글을 정말 기깔나게 쓰는 애가 있는데 자소서에 얘가 떨어져요. 뭐 이런 거 면접 만나면 장난 아니야. 얘한테만 막 집중하고 우와 대단해 했는데 면접 가면 떨어져요. 너무 짧은 시간으로 판별을 하기도 대단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 10분, 20분 보고 면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얘보다 이 사람이 우수한 인재다라고 판별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어느 정도 운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형이에요. 전형 자체가. 그럼 이런 거죠. 수능 같은 경우에는 딱 자기가 전교 1등이요. 감기 걸려서 막 콜록콜록 되더라도 그냥 시험을 봐도 그 전교 10등은 해요. 아무리 컨디션이 나빠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실력을 이렇게 판별하는 것들은 자기 실력이 갖춰져 있으면 그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어디선 됐다가 어디에선 바닥이었다가 천차만별. 작년에는 거의 마지막까지 갔는데 올해는 서류도 안 되고 같은 곳에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약간 운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운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권에 당첨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일단 사야 돼. 많이 사야 돼. 많이 사야 돼. 많이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지원하고, 여긴 내가 떨어질 것 같아 라는 것도 지원하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런 것도 있어요. 붙어도 안 다닐 것 같아. 여긴 붙어봤자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지원하고. 네. 그거는 붙은 다음에 고민하시라는 거죠. 네네. 미리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쫙 지원한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선택권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거를 그냥 난 여기가 될 것 같아. 여기를 그러면 죽어라 여기 하나만 노려 라고 해서는 대학처럼 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운이 작용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는 많이 지원하는 게 최고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연애도 한 사람한테만 여러분 목숨 거예요. 나중에 상처받고 죽고 싶습니다. 세상에 모든 걸 연애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으로 알고 있는데 사모님이 뭐 여기 죽게 해준 거 아니야? 우리 아나님은 유튜브 안 보기 때문에. 다행이네. 아니 유튜브는 보는데 제 건 안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단큰 발언을 함부로 할 수는 없죠. 네. 강의도 워낙 또 잘하시다 보니까 또 강사로서의 어떤 자질과 역량으로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도 또 개인적으로도 이건 사심 있는 질문 같네요. 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가 있고, 근데 말을 잘한다고 전부 다 강의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 결국 핵심이 제가 말씀드린 학생들은 뭐가 궁금할까? 상대가 무엇을 듣고 싶어하는가? 상대가 지금 원하는 게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좀 생각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보통 다른 사람을 이해해라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지만 청중의 니즈와 욕구를 어떻게 하면 보통 파악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입장에서 뭐가 궁금할까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자기 말을 너무 하고 싶어서 상대방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듣긴 듣는데 어디서 내 얘기가 들어갈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네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반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말이 들리고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내가 이 사람 내가 가르쳐야 되는 대상이야. 그러면 내가 가르쳐야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이 말은 내가 들을 필요가 없지 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든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은 언제 끝날까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가 심리적으로 쉽게 들리지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고민 좀 많이 하시고 여러분 고객과 접점을 계속 찾아야겠습니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하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내가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나는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그러니까 계속 내가 같이 가르쳐야 돼. 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객이고 이 사람은 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조금 다를 거예요. 이 고객의 말이 들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르칠 때는 학생들은 내 미치다라고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객한테는 고객님이 원하는 게 뭐지? 이를 자꾸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들으려고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마음을 그렇게 가지시면요 이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객이라고 표현하신 게 좋은 말씀. 고객님. 고객이 아닙니다. 지금 대학 교수로도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여대시더라고요. 전혀 생각 못 해봐가지고. 부럽습니다. 대학 교수는 어떻게 되신 건지, 대학 교수가 또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대학을 이제 처음에 박사까지 했는데 박사 논문을 못 쓰고 수료한 상태에서 나왔어요. 네. 근데 박사까지 한다는 건 대학에 이제 취업을 하겠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이제 필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필드 경험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된 건데요.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교수가 안 된 거죠. 오히려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그냥 열심히 이렇게 한 사람들은 점점점 그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대학 나이가 들수록 더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점점 뭔가 내가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학문적으로 파는 것보다는 오히려 필드에서 어떤 전문성을 갖춰야 어떤 것들을 퍼포먼스를 자꾸 보여주면
그럼 어떤 형태로든 연결, 뭐 교수를 꼭 하고 싶다고 하시면 연결될 접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다양한 방식의 부분들이 있고 하기도 그렇고 사실 일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파트 2부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 프로 지식 탐험가 이 시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낱낱이 노하우들 여러분 알려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다음 3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인생이 여러분 안녕. 저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 초보 왕 인생. 저도 사실은 왕 인생이어서 인생을 처음 살다 보니까 참 실수도 많고 어려움도 많죠.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또 좋은 분도 만나게 되고 사실 인터뷰하는 데도록 많이 배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저희 프로그램 콘셉트가 천직을 찾아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성공 노하우를 배우는 겁니다. 천직 드리머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그래서 천직 드리머가 행동하도록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천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데요. 이시안 교수님은 지금의 일을 천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라고 한다면 왜 아니신지 이렇게 아니요 아직 가만 안 왔어요. 여쭤보고요. 처음에 얘기할 때 그러면 섭외를 잘못하셨는데요. 저는 천직을 한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과연 천직이라는 걸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상형이 있잖아요. 네. 이상형과 결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일 없죠. 이상형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형이 아닌 사람과 결혼했는데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현실이 되는 거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실 거의 이상형에 가까운데도 뭐 1년 안에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천직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직업의 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직이라고 해가지고 야 나한테 정말 딱 맞는 일이 어딘가 존재해. 그러니까 내가 보는 순간 나는 이것에 열정을 가지고 모든 나의 열정을 쏟아부었을 때도 아깝지 않고 보람 있는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안 찾아지는 거야. 자기의 이상형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맞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상황에서 그런데 보면 저 사람은 완전 천직 아니야? 너무 그 일을 좋아하고 잘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천직이었을까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면서 그러니까 천직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있는 천직에 저기 손덤 해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다가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러면서 하다가 그런 것들을 내가 컨트롤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이 일이 나한테 너무 잘 맞는다. 그냥 자기가 만든 거니까. 그게 저는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천직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야 그런 건 없어!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천직을 만든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다 보면 그 노하우들이 또 전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노하우는 하나예요. 딱 이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어떤 일이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되게 부러워요. 좋아하는 일을 한다. 그런데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거죠. 네. 그 하기 싫은 일이 70이고 좋아하는 일이 30인데 이 30에 좋아하는 이 감정이 이 70에 하기 싫은 일을 다 덮는 거죠. 멋진 말씀. 네. 근데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꿈꾸던 걸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내가 좀 잘못 생각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내가 원하던 일을 했는데 분명히 하기 싫은 일이 더 많거든요. 훨씬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내가 다 컨트롤하고 내가 받아들인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비로소 천직이 된다 라고 생각해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더 적어질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연예인이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보이고 실제로 활동하는 거는 1%, 2%고 98%가 온갖 헛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배우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이렇게 쉬고 있냐 쉰 적이 없대요. 항상 미팅하고 뭐하고 하는데 어그러지고 안 되고 그러다 1년 만에 어디 드라마 나왔는데 그동안 뭐 했어요? 그것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보이는 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이런 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금 정말 다양한 업을 하도록 만든 어떤 행동 촉발 요인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항상 그런 걸 생각해요. 8대2, 7대3, 8대2 정도를 생각하는데 5년 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아, 5년 후에. 네. 그러면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돈 되는 일이 80을 하고요. 돈 안 되는 일이 20을 합니다. 이 돈 안 되는 일은 앞으로 5년 있다가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한 다음에 그게 필요한 것. 그러니까 가령 제가 한참 아까 우리 저번 인터뷰 때 파티 같은 걸 하다가 그러니까 대기업 인적성을 하다가 공기업 NCS를 하게 된 계기가 일단 계기는 그렇게 되는데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파트 강의를 하면 엄청나게 정말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에 강의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길이었는데 제가 NCS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게 점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은 제가 취업 NCS를 하지만 또 이제 북해라고 해가지고 북튜버에서 책을 소개한다거나 아니면 메타버스 책을 쓴다거나 이런 걸 하는 거는 미래올 20을 또 투자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저는 강의를 하러 다니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하면 강사들도 혹시 유재석 그거 아세요? 유재석? 유재석이 북해를 했을 때 유산슬 북해를 했잖아요. 유재석이 행사들 안 가지만 행사 한번 가면 뭐 몇 천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유산슬로 가니까 15만 원인 거예요. 아 진짜요? 왔다 갔다 기름값하고 호텔에서 먹으니까 끝난 거죠. 아 진짜요? 근데 유산슬은 가는 거예요. 유재석은 그 행사를 못 가지만 유산슬은 가는 겁니다. 갈 수 있는 거는. 저도 약간 마찬가지. 그래서 강의를 초청받았을 때도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이런 게 있으니까 시장가라든가 다른 분들의 어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쪽 취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가령 도서관에서 강의를 해달라 그러면 사실 이쪽에는 도서관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다. 지금은 돈 안 되는 일을 하지만 이것이 점점 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역시 미래를 본다. 그래서 그런 일은 되게 재밌어요, 보통은. 왜냐하면 내가 하면서 이게 뭔가 확장되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게 이제 새로운 일을 항상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통찰력, 예지력, 대단하십니다.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계시다고 보이시는데요. 이런 성공적 행동을 만들게 만드는 어떤 자세와 태도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냥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재밌다. 네. 그냥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재밌는 건가요? 그렇죠. 새로운 걸 배우고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중에 제일 기획력,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들보다. 성실하게 하기보다는. 난 성실하기만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꾸준히 했느냐, 저는 벼락치기파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갑자기 팍 해서 되는 것들을 되게 재밌어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아내가 저를 훈육하더라고요. 몰아서 한다고.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새롭게 뭔가가 기획했던 것들이 실제로 뭔가 확장되고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보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힘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어려웠었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더불어 그러면 가장 행복했었던 어떤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는지요? 보통은 이거는 교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렇게 통장에 입금될 때 되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강의에 만족스러울 때도 이게 아주 만족스러운데 이 단위가 이게 쫙 보통 단위가 아니라 한꺼번에 팍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런 거 이게 단위가 확 올라 말로 못 하겠는데 보통 이거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니 좀 진담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프리랜서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1000단위 이렇게 찍으면 금방 올라. 잘하고 못하고의 평가를 누가 하냐면 그런 그 잔고가 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죠. 제가 뭘 했을 때 그것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가 들어왔다라는 건 이게 남들한테 인정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를 다니면 이제 상사한테 어떻게 인정받을까 뭐 이런 걸 하는데 실제로 프리랜서 같은 경우들은 실제로 그 잔고들이 인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잔고 수시로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보람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일로 이어지는 건데 실제로 아마 그 돈을 막 펑펑 쓰거나 그런 층은 없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나에 대한 인정이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솔직한 말씀이셨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그 자체가 진짜 우리 좀 뛰어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약 후천적으로도 좀 가능하다면 공부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참 일단 이거 좀 어려운데요. 이거 어렵나요? 네, 그렇죠.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본인의 공부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들 왔을 때 새롭게 습득하는 방식. 그렇죠. 근데 일단 제가 이 소개가 한참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멘사시잖아요 하면서 네. 엄청 IQ가 좋으니까 뭐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네. 근데 저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대신 이제 멘사 친구들의 지금은 사실 거의 안 만나는데 대학교 때 대학원생 때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네. 이 친구도 공부를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못하는 애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데 한 가지는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평소엔 굉장히 산만합니다. 이러다가 회의를 하는데 회의가 안 돼요. 얘네들 모아놓으면 10명 모아놓으면 다들 막 지들이 딴 얘기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싶었을 때 그 집중력 하나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이걸로 찾으면 되겠다 할 정도로 그럼 게임에 이렇게 몰입하고 있을 때 옆에서 누가 말을 해도 이게 안 들려요. 우리 아들이네요. 그러면 되게 IQ가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엉뚱한 것에 발현되면은 이렇게 그렇게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돼. 재밌어하는 일들인데 그게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에 발휘가 되면은 그거는 또 잘 될 수 있잖아요. 네,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했을 때 집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들어가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궁금할까? 지는 집중 잘하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근데 나같이 산만한 사람은 어떻게?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일단 주변을 치우세요. 핸드폰을 멀리 놓으세요. 핸드폰이 옆에 있으면 절대로 집중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됐죠. 네, 내가 책을 읽는다라고 하면 책을 몇 단 놓고 30페이지 읽을 때까지는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걸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근데 그거를 핸드폰 다 갖다 놓고 먹을 거 갖다 놓고 책 읽을 때는 역시 뭐 그 음료수가 있어야지 음료수 왔다 갔다 하고 그럼 못하는 거죠. 네, 그러놓고 자기가 공부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으로 그런 주변을 정리한다든가 아니면 내 목표를 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방법론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그럼 5분만 하세요. 그러다가 7분, 8분, 10분 이렇게 늘려나가면 어느 순간 1시간도 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할 때 요즘 제가 책이 집필이 안 돼가지고 머리가 아픈데 집중하려 집중 좀 해야 책은 되겠네. 언제 가장 잘 써지냐면 안 그래도 그거 딱 물어보려고 했어요. 70권이나 지금 책을 쓰셔가지고 책 한 권 쓰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집필 노하우가 어떻게 되는지 딱 그거 물어보려고 하시는데요. 잘 들리셨습니다. 책은요 언제 가장 잘 써지냐면 마감 직전. 마감날 그러니까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제 스타일이 그냥 99% 다 쓰고 계약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일단 요즘은 안 되는 게요. 요즘 기획자들의 힘이 엄청 강해서 편집자, 에디터들이 기획자 역할까지 많이 하잖아요. 그게 1인 출판사는 건드리지 않아요. 작가의 원고를 건드리지 않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싸우면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그렇죠. 좋아지는 건데 결과적으로 내가 다 써봤자 어차피 에디터가 다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써야 엎으니까 되거든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기획안 이런 걸 가지고서 샘플 원고 한 장 정도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기획을 해야 돼요. 같이 기획을 하고 이렇게 써야지. 그리고 나 스타일이 계속 100% 완성해서 이렇게 그 100%가 누구한테 100%냐? 나한테 100%. 그러면 이제 소비자한테는 그러면 100%가 아닐 수 있는 아니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어요. 에디터들은 작가보다는 소비자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 맞아요. 이분들의 말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칼럼은 그래서 딱 마감이 있으면 어떻게든 간에 다 쓰거든요. 근데 책은 계약을 안 해놓으니까 마감이 안 되는군요. 그래서 계약. 심지어 무라카미 하루키 엄청난 작가잖아요. 네.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에 뭐라고 썼냐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에디터다. 기껏 써갔는데 이제 고쳐라 라고 했는데 그럼 무라카미 하루키는 알겠습니다. 그러고 고친대요. 무라카미 하루키도. 조차도 그냥. 네. 그리고 고친 다음에 이렇게 서로 비교해가지고 과연 고치라고 한 게 잘 됐구나. 그럴 때도 있고
때가 원래가 더 좋을 때도 있는데 그럼 같이 비교하면서 본 다음에 서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진짜 방법이겠습니다. 저한테는 완전히 노하우 딱 되겠습니다. 신간도서 이 메타버스의 시대를 보면서 이때 이제 자기소개를 프로 지식 탐험가라고 이렇게 딱 처음으로 바꾸셨거든요. 예, 그 브랜드가 되게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만 더 프로 지식 탐험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 소개는 조금 이따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지식 편의점 때부터 프로 지식 탐험가였어요. 그거 그러면 제가 제대로 안 봤군요. 여기 지식 편의점 봤는데 그때는 눈에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프로 지식 탐험가라고 했기 때문에 한 건데 어쨌든 제가 여태까지 한 일이 되게 다양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학부 때는 여행 그 TC도 했었거든요. 네. 여행 TC, 유럽 여행 TC 이런 것도 하고 이것도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의 비슷한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지식이나 어려운 정보들을 쉽고 재밌게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그러니까. 그거를 책으로 할 수도 있고 강의로 할 수도 있고 방송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것을 정말 금방 빠르게 습득한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일인데 그런 것들 표현 형태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직업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는 그 했던 일은 거의 그 본질적인 건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출판사도 고민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 많은 거를. 왠지 유튜버 뭐 아니면 교수 이렇게만 하기에는 뭔가 좀 아깝고 그쵸.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프로 지식탐험가.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지식탐험가인데 그걸로 돈을 버니까 프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브랜드를 알고 있습니다. 시안 책방에도 이제 운영하고 유튜브에서 운영하는 채널이신데요. 읽은 척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메타버스의 시대를 한 5분 이내에 압축해서 5분이 엄청 많은 양입니다. 5분이면 그럼 3분 이내로 압축해가지고 한번 평생 하시던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아니고 한 30초면 될 것 같은데 메타버스가 앞으로 미래예요. 그 지금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것이 예전엔 인터넷이었잖아요. 그 인터넷이 그전엔 서로 대면을 하면서 사람들이 만났을 때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일이 진행되게 만든 게 인터넷이야. 그래서 이걸 정보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리고서 모바일 인터넷, 모바일은 그것이 연장이에요. 기기가 좀 휴대용으로 바뀐 거죠. 이것의 또 다른 형태가 메타버스인 거죠. 대면과 비대면의 중간 정도의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커버그,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CEO 주커버그가 차세대 모바일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엔비디아 젠슨왕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것이 차세대다. 자꾸 차세대를 얘기하는데 모바일 다음이 뭐냐 할 때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돈이 있고 기회가 있고 비즈니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돈이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몰리는 게 지금 메타버스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말은 저렇게 하는데 아니 주변에 뭐 메타버스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메타버스 뭔지도 잘 모르고 제페토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앞으로 2, 3년 후를 예측을 해서 그런 메타버스를 하는 거죠. 기존과 똑같이 미래를 예측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있냐면 모바일 인터넷의 성장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메타버스는 언제냐면 아이폰 혹시 핸드폰 보세요? 저는 갤럭시 한국에서 완성 때문에. 한국에서 아이폰이 몇부터 쓰는지 아세요? 지금은 13이잖아요. 아이폰 13. 그런데 아이폰 3부터 한국에 들어왔어요. 아이폰 1은 없어요. 근데 미국엔 있겠죠. 아이폰 3부터 시작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 왜 안 들어왔냐면 그만큼 안 된 거예요. 몇 명만 쓰는 그런 거고. 메타버스가 지금 아이폰 1, 2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지고 개발자들이 앱 만들고 있고 그러다가 앵그리버드 뻥 나오면서 아이폰이 팍 터지기 시작을 하고 대중들이 알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3, 4 정도 가야지 대중들한테 팍 터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메타버스는 아이폰 1이나 많아야 이 정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의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투자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은 올인하고 있죠. 아니 메타버스 기업으로 바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차세대 우리의 사회입니다.
왜냐면 메타버스라는 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사회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기술 얘기하면 NFT라든가 암호화폐 하면 이과애들이 잔치지 문과 사람들은 뭐 할 게 없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사회예요. 사회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건 인문학이 굉장히 필요해요. 메타버스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왜 저렇게 행동할 것인가는 현실과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현실은 육체가 있고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는 육체가 없어요. 사람들의 정신끼리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어떤 현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산업적으로 봐도요. 이거가 뜨면은 엄청난 기회들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그 일자리 같은 거 되게 관심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메타버스는 다른 기술과 달리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술. 그러니까 충분히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일자리. 네. 그냥 메타버스 AI와 NFT 그런 거가 달라요. AI는 결국 AI를 뭐 설계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일자리 창출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줄어요.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있고 100명, 200명이 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메타버스는 왜 그러냐면 메타버스의 핵심은 서로 동시간에 존재라는 겁니다. 가상 공간에서 정선생님 우리 저기 뭐 파리에서 만나죠? 그러면 이제 저도 서울에서 파리에 접속을 하고 정선생님 부산에서 파리에 접속해서 파리 에펠탑앞에서 서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서로 이렇게 있지만 동시간에 있는 거거든요. 네, 동시간. 네. 자, 그러면 이게 가령 커머스로 갔다. 그럼 내가 상점에 들어가서 뭘 사야 된다. 그럼 점원이 있거든요. 그 점원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는 거는 그냥 누르고 후기 보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점원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 점원이 있어서 이거는 좀 할인 안 되나요? 하면 그 점원이 대꾸도 해줘야 돼요. 아바타로. 그러니까 커머스가 있으면 거기에 일자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뭐 기술적으로 하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다 필요합니다. 이 동시간에 같이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커지면 이거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제 또 기회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아쉽지만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프로 지식 탐험가 이시안 교수님 잊지 마시고 또 뵙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만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 돌아오려고 했는데요. 다음 강의가 있으셔가지고 빨리 이동하셔야 되는데 안 되겠다. 마지막 4부까지 해야겠다. 제가 매달려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유튜브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 유튜브로 성장하셨는데요. 말이 빨라지셨어요. 유튜브 채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입니다. 사실 시안 책방이고요. 이건 하나의 코너인데 이 코너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읽은 척 책방이 됐는데 원래는 시안 책방이 제 채널 이름입니다. 네네. 그래도 구독자가 거의 6만 명에 가깝게 그렇죠. 이렇게 되시는 큰 채널이더라고요.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좀 큰 채널이 흔치는 않아요. 그렇죠. 10개 정도도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유튜브 운영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재미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요. 큰 욕심을 부리면 이게 되게 힘들어져요. 해야 될 것도 많고 뭐 이런 거. 그럼 저도 처음에 인터뷰 같은 경우도 출판사에서 작가 좋은 작가 나왔다고 인터뷰 해달라고 막 그런 것도 많이 와요. 근데 다 거절합니다. 왜냐면 인터뷰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준비해야 되는 것부터 해서. 그 약속 잡고 시간 맞추고 막 이런 것들 하면 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욕심을 버리고 그냥 일단 제가 생각하기엔 4년, 5년 정도를 착실하게 쌓자. 뭐든지 5년이시네요. 일주일에 처음에 사실 이 북튜브도 처음 시작할 때 5년 있다가 뭘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다른 활동들을 좀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게 한 4, 5년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좀 땡겨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계속 쌓고 있는 중이라서 원래는 뭐 굿즈도 만들고 독자와의 어떤 만남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하면은 좀 더 빨리 많이 클 수 있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하기 시작하면 욕심이 들어가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제 생활 자체에 방해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가 일이 되면 또 지금은 제가 하는 게 저 사람 되게 즐거워서 한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유튜브 일이 돼버리면
되게 힘들다 보면서도 그런 가치 느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이렇게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튜브에서는 사실 책만 집중적으로 리뷰하고 계시는데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 건지. 그럼요. 유튜브는 그래야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패망한 거죠. 저는 잡다하게 많이 하는 이유는 저는 멀티, 이렇게 메이저 방송이다. 이렇게. 그럼 채널을 여러 개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구독하는 사람들은 책에 대한 소개다라고 해서 들어왔으면 거기에 내가 관심 있는 책들이 쭉 있네. 그럼 내가 구독을 해야지. 근데 책에 대한 소개 들어왔는데 인터뷰 있고 갑자기 방송 얘기하고 그러면 난 이거 보러 들어왔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들어온 사람인데 여기에 대한 관심을 깊이 파줘야지 구독을 하지. 안 그러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른 채널 하실 때도 다른 채널명으로 이렇게 주제가 한다라면 네. 그렇게 하실 거네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지금 시작하시는 저 책에도 네. 이걸 어떻게 분석했냐면 2018년 이전엔 1세대예요. 유튜브 1세대. 그때는 그냥 열심히만 하면 사람들이 눌러줬어요. 구독을. 네. 그래서 이제 저런 채널이 어떻게 그래야 하는데 몇십만 되고 몇백만 되는 채널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2018년 이전에 만들어진 네. 거예요. 그죠. 2018년 이후로 가면 채널들이 다양해지고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관심을 이렇게 뾰족하게 깎지 않으면 사람들이 구독을 안 해요. 예를 들어 먹방을 내가 구독한다. 그러면 이미 나는 다 되어 있는 거죠. 네. 원래 먹을 거 관심 있는 사람은 먹방 유명 유튜버들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새로 나온 사람이 그렇게 종합적으로 뭘 한다. 이 사람을 굳이 구독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사람이 저는 떡볶이만 죽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떡볶이에 관심 있는 사람은 구독을 해요. 이런 떡볶이 저런 떡볶이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떡볶이 말고 너무 매워서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아이스크림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확장이 가능한 거지.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하면 지금 구독자들은 안 해요. 이게 2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원래가 새롭게 써야 되는데 8년 전에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놓고 그걸 새롭게 써야 되는데 그걸 그냥 죽은 유튜브를 잡고 다시 이제 콘텐츠를 탑재해서 1년을 200개를 넘게 썼는데도 그게 이제 1000명이 이제 겨우 넘었어. 기존의 동영상과 기존의 구독자가 아까워서 그러는 건데요. 예. 그거 말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순식간에 얘를 치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 천직 여행, 천직 인터뷰도 바꿔야겠습니다. 아직 안 올렸는데 새로 올려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천직을 찾는 것인가 인터뷰인가. 하다 보면 이제 천직보다 인터뷰에 더 집중할 수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될지도 뭐.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그럼 천직은 아니지만 일단 인터뷰를 해보자. 이런 네. 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천직을 할 것인가 인터뷰를 할 것인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그럼 심사임당 같은 경우가 되게 유명한 유튜버잖아요. 처음에 한 20개 정도 한 거 아세요? 육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 하다가 그걸 한 채널에 한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파보다가 안 되면 버리고 안 되면 버리고 그러다가 터진 게 지금 재테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2세대에서 맞아요. 지금 채널이 저는 계속 제 주장은 종합 채널이야 이렇게 했었는데 고민 좀 많이 해봐야겠습니다. 관리하기가 귀찮아가지고 다 했었는데 블로그도 저는 제가 운영할 때는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식사하면서 나중에 노하우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심지어 제 시안책방도 책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과학도 있고 인문도 있고 소설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원래 줄여요. 책도 인문, 고전 뭐 이런 식으로 기술 이런 걸 줄여야지 사람들이 구독을 좀 더 잘 오히려 더 그럴 수가 있구나. 저는 그냥 종합서점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수익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대표님의 연간 수익 중에 유튜브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유튜브도 하시는 분도 궁금하고 사실 그 외에 다른 수익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궁금합니다. 어떤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체 수익이 아니면 유튜브 수익? 전체와 유튜브. 전체 수익은 또 이렇게 괜히 얘기했다가 세금 조사도 받을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아니어도 그냥 이런 정도. 그러니까 택시를 탈 때 얼마쯤 나올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쯤 되지 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타고 싶을 때 탈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튜브만 가지고 하면 택시를 못 타는 거죠. 유튜브만 가지고 하면 절대 택시를 탈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자체의 수익은 진짜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정보성 채널은요. 이게 조회수 자체가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정보성 채널은 조회수보다 구독자가 많아요. 반대로 이제 좀 재밌는 채널은 구독자에 비해서 조회수가
네, 구독자가 워낙 많은 거죠. 네. 아니 반대인가? 네. 그렇지 반대지. 네. 구독자는 적은데 조회수가 많은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아이유과당 이런 동영상 있었거든요. 200만이 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유튜브 책 한참 쓸 때 이런 거는 구독자가 얼마라고 들어가 봤더니 2천 몇 명?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하나가 떠가지고. 이 영상 보고 들어와가지고 하는 거라서 약간 이렇게 어그로를 끄는 것들은 조회수가 많기 때문에 유튜브는 구독자 베이스가 아니라 조회수 베이스예요. 그 수익은요. 그럼 내가 유튜브 수익을 누리려면 이제 조회수를 어그로 끄는 걸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사실 정보성 채널은 신뢰도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보성 채널은 이 구독자 수의 광고 수익보다는 이 사람은 이쪽이 전문가구나. 그래서 강의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렇게 연결되는 수익이 훨씬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하는 게 맞고요. 둘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유튜브 수익 자체는 적지만 나름 이렇게 이 관공서랑 뭘 하는 그죠, 것도 브랜드.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서점이랑 뭘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수익이 사실 훨씬 많죠. 이거를 유튜브 수익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근데 유튜브로 인한 수익이 어쨌든 많으니까 다급의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거죠. 유튜브로 인한 2차 수익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한숨을 쉬는 건 이제 제 거 생각하면서 지금 한숨 쉬는 거야. 그쪽에 어려워지셨어요. 아니 저는 저 대표님하고 다르게 좀 성실하기 때문에 하면 꾸준하게 하긴 하는데 성과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성공한 사람들을 워낙 많이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번에 인터뷰 때문에 그분들 바라보면서 이런 통찰력으로 메타버스 책도 집필하게 되셨는데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된 특성이라고 할까? 보셨을 때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없다. 만나보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쫑탱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거칠고 그런데 그게 그 자신의 어떤 운과 때가 되게 잘 맞은 거야, 타이밍이. 그러니까 그런 성격에도 뭐가 됐고 여기도 뭐가 됐는데 굳이 따지자면 운이 좋았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맞지도 않는데 나는 성실한 사람이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는 새벽형 인간이 성공한다. 그러면 나는 새벽에 이런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막 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잖아요. 저는 그냥 자신한테 맞는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제가 만나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공통점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게 최적화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다워야겠죠. 대표님 말씀도 잘하지만 인터뷰도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터뷰 노하우도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일단 그 인터뷰 노하우 일단 제가 계속 얘기하는 상대방의 편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내가 하면요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거를 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 내 얘기를 자꾸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해줘야지 그 인터뷰가 되게 잘 돼요. 역시 강의도 인터뷰도 사실은 뭐 기업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대를 움직이도록 관심사를 한다. 그리고 이게 좀 이상적인 얘기라면 아주 현실적으로는 처음에는 이게 이제 방송에서의 노하우가 보통 이런데요. 이렇지 않으면 방송이 잘리거든요. 이 사람이 뭘 물어봤을 때 반전되는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 사람이 원래 하고자 하는 얘기랑 연결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래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는 식으로 뭔가 그런데 이렇게 그런 느낌이 하고, 그러면 이제 왜? 뭔데? 이렇게 보다가 이제 얘기를 가면은 얘기 메시지는 또 이렇게 원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연결이 되니까 그런 게 약간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지금 하고 싶은데요. 지금 급하게 이제 강의를 가져야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 어떤 분들이 보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성공의 비결을 얘기할 때요. 일단 해보라는 얘기 정말 많아요. 실천해라, 유튜브도 만들어봐라, 뭘 하라. 근데 이런 거죠. 많이 할수록 실패하는 것도 굉장히 늘어요. 20개를 하면은 그중에 10%라고 하면 내가 10개만 하면은 9번 실패하는데요. 20개를 하면 18번 실패하거든요. 그 충격을 견디기가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견디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령 우리 취업에 대해서 빗대어 생각해보면 내가
이력서를 썼어요. 서류를 보냈는데 18군데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생각해. 5군데 정도를 탁 해가지고 그 중에 2-3군데 되는 그런 전략 정확하게 맞춰서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를 알아봐 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30군데라면 3군데 되는 거고 40군데라면 4군데 되는 거 10%라고 하면 대신 50군데라면 5군데 되지만 45군데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경계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나의 실력을 측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이 찾는 건 잘하는 사람, 굉장히 뭔가 갖추어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맞는 사람을 찾는 거다. 나는 맞지 않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떨어질수록 위축되는 게 있니까 준비가 안 됐구나. 나는 사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사회에서 과연 여러분은 제대로 평가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45군데 떨어질 수 있다. 거절당할 수 있다. 그게 나의 실력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그게 맞지 않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뭔가를 자꾸 트라이 하시면 조금 더 트라이를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보통 실패가 들어서 안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수한 학생과 열등한 학생이 대단히 공통된 접점으로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렸을 땐 되게 싫었어요. 뭐든지 하라는 말이 너무 싫었었는데요. 결국은 아주 복잡하게 여러 가지 행운을 부른다. 아까 운도 말씀하시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행동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참 공감이 갑니다. 자, 긴 시간 끝까지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